소윤이 얼굴 좀 보자. 이모 부끄러워요. 어디서 다쳤냐? 그냥 넘어졌어요. 어디서?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소윤이 너 무슨 일 있었지? 아무 일 없었어요. 혹시 누가 그랬니?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알겠다. 이모가 알아볼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집안일을 하면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아니면 조용한 산책길에서 여유를 즐기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우는 면회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시청 건설과 주무관이었다. 상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났던 기억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20년 전엔 혼자였다. 증거도 부족했고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조카의 상처가 명백한 증거였고 지안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20년간 쌓아온 신중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젊었을 때의 정의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달리 시끄럽게 들렸다. 아니, 마음이 시끄러웠다. 조카의 떨리는 손이 계속 눈에 밟혔다. 집까지 가는 동안 현우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20년 전 경험이 발목을 잡았다. 공식 채널로 신고해봐야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다른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SNS. 요즘은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시대였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켰다. 페이스북을 열고 글쓰기 창을 띄웠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조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말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현우의 마음을 찔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오늘 조카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현우는 잠시 멈췄다. 너무 평범한 시작 같았다. 하지만 계속 썼다. 3달 전 밝게 웃으며 입대한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멍든 얼굴, 떨리는 손, 죽어버린 눈빛. 넘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까요? 현우는 글을 다시 읽어봤다. 너무 감정적인가? 아니다. 감정적이어야 한다. 조카의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한 청년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누군가 답해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년 전 침묵했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20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글이 업로드되자마자 첫 번째 댓글이 달렸다. 저희 아들도 비슷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현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 댓글이 이어졌다. 우리 아들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면회와도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댓글이 계속 달렸다. 모두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무언가 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지아는 국정감사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지만 무시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림이 계속 울리자 확인해봤다. SNS 멘션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태그한 글이 있었다. 현우의 글이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지안의 손이 멈췄다. 면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글을 읽기 시작했다. 첫 문단에서 미간이 찌푸려졌다. 두 번째 문단에서 표정이 굳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나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석이.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카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그때는 그렇게 밝았는데. 다시 글을 읽어봤다. 이번엔 더 자세히 읽었다. 댓글들도 확인해봤다.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었고 대부분 공감과 분노의 내용이었다. 지안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예요. 아, 지안아. 글 봤구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뭐, 서울에서 여기까지? 네, 당장 가야겠어요. 지안은 전화를 끊고 차키를 집었다. 국정감사 자료는 내일 일이었다. 지금은 조카가 더 중요했다. 운전하면서 지안은 생각했다. 현우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문제였다. 30년 군 생활을 한 자신으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렸다. 이 시간 거리를 1시간 30분 만에 주파했다. 현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현우는 지안을 맞았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이렇게 급하게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들어와. 차 한잔 할까? 시간 없어요. 형님, 민석이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를 현우는 느낄 수 있었다. 얼굴에 멍이 있었어. 뺨이 부어있고 입술도 터져 있었지? 손목에도 멍 자국이. 손목에도요? 응, 누군가 잡아 비튼 것 같은 자국이었어. 지안의 표정이 더욱 굳었다. 손목멍은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괴롭힘의 증거였다. 이 말은 어땠나요? 거의 안 했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눈맞춤은 전혀 안 했지?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지안은 충분히 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집단 괴롭힘의 증상이었다. 30년 군 경력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20년 전 자신이 가지 못했던 그 확신을 지안에게서 느꼈다. 혹시 민석이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게 더 위험해요. 지안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지안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감찰실의 김태호 실장이었다. 군사학교 동기였다. 태호야, 나야. 지안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긴급한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어떤 사안인데? 병역 내 집단 폭력 의혹이야. 확인이 필요해. 김태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확실한 정보야? 내가 직접 확인한 정보야? 피해자가 내 조카거든. 조카. 응, 그래서 더 확실해. 내일 당장 감찰팀 보내줘. 알겠어. 어느 부대지? 지안은 부대명을 말했다. 김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혹시 그 부대? 최근에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거든.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 피해자도 있고. 알겠어. 내일 아침 첫 시간에 팀을 보내겠어. 두 번째 전화는 현역 이성 장군인 박성민에게 걸었다. 역시 군사학교 동기였다. 성민아, 지안이야. 밤늦게 무슨 일이야? 부탁이 있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해서 감찰 준비하라고 해줘. 감찰. 무슨 감찰?
집단 폭력 의혹이야. 박성민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설마 또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거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아는 충격받았다. 민석의 사건이 단독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얼마나 심각해? 꽤 심각해. 그래서 상부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그럼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네? 그래, 내가 바로 연락할게. 다음 날 새벽. 현우의 SNS 글은 이미 1000개가 넘는 댓글과 5000개의 공유를 기록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서준 기자였다. 그는 새벽부터 각종 SNS를 모니터링하며 기사거리를 찾고 있었다. 현우의 글이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준도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10년 전 일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그래서 이런 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준은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신문 사회부 서준 기자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현우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밤새 쏟아지는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준의 메시지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20년 전에는 언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SNS가 이미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현우는 회신했다. 네, 인터뷰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전 중에 만나면 어떨까요? 저녁 뉴스에 맞춰서 기사를 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전 10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나죠. 서준은 기뻤다.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보도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영준 중령에게 상급 부대에서 전화가 왔다. 이영준 중령.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감찰팀이 나갑니다. 이영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감찰. 무슨 감찰 말씀이십니까? 집단 폭력 의혹 조사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집단 폭력이라니? 우리 부대에는 그런 일이 90까지 관련 자료 준비해 두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이영준은 당황했다. 최근에 몇 차례 사소한 갈등이 있었지만 집단 폭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이영준은 중대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감찰이 나온다. 집단 폭력 의혹 조사라고 한다. 일중대장 최성호 소령이 말했다. 집단 폭력이라니? 우리 부대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각자 중대 상황을 점검해봐라. 이중대장 김동욱 소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최근 이민석 관련해서 몇 차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이민석 이등병 말씀이시죠? 이영준의 시선이 김동욱에게 집중됐다. 이민석. 무슨 일인가? 최근에 고참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떤 조치? 관련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다. 이영준은 불안감이 더 커졌다. 약간의 마찰이라는 표현이 축소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동욱은 망설였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사관들의 보고만 듣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고참들이 신병 교육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어느 정도로?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준은 한숨을 쉬었다. 감찰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상부에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갔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전, 한 카페에서 현우와 서준 기자가 만났다. 서준은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해왔다. 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이현우입니다. 둘이 마주 앉아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글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클 줄은 몰랐어요. 조카분 상태가 어떤가요? 현우는 어제 본 민석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다. 멍든 얼굴, 떨리는 손, 죽어버린 눈빛까지. 넘어졌다고 하셨다죠? 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손목에 있는 멍은 누군가 잡아비튼 흔적 같았거든요. 서준은 메모를 하며 들었다. 이것은 확실히 기사감이었다. 혹시 이전에도 이상한 징후가 있었나요? 전화 통화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죠. 언제부터였나요? 입대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서준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 한 달이면 적응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끝까지 갈 겁니다.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떻게 아셨죠?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서준은 현우의 확신에 감동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준은 충분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용차 2대에서 감찰관 5명이 내렸다. 팀장인 김태호 대령이 가장 먼저 내렸다. 30년 군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지아는 군사학교 동기로 그녀의 부탁을 받고 직접 나온 것이었다. 이영준 중령이 나와서 맞았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찰팀장 김태호 대령입니다. 이영준 중령입니다. 간단한 인사 후 감찰실로 이동했다. 김태호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병역 내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소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석 이등병에 대해 아십니까? 이영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었다는 뜻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요? 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가해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영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해당 병사를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치료입니까? 감기로. 김태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감기로 며칠째 의무실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실에서 이민석을 본 김태호 대령은 충격을 받았다. 얼굴에 멍과 부어오른 입술, 손목에 멍 자국들이 너무나 선명했다. 이것이 감기 증상입니까? 의무병이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김태호는 이민석에게 직접 물었다. 이민석 이등병,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넘어졌습니다.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계단에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얼굴과 손목에 이런 상처가 날 수 있습니까? 이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김태호는 다른 감찰관에게 눈짓했다. 이민석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김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30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온 경험이 있었다.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3달 동안 참아온 고통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말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입대한 지 1달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민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처음엔 사소한 일로 혼이 났어요.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깨끗했거든요. 김태호는 조용히 들었다. 이런 증언을 들을 때는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뭔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불개는 방법이 틀렸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대답하는 방식이 건방지다. 매일 다른 이유였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박상현 상병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같은 기수 선임들이 따라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말하기 힘든 기억들이었다. 밤에 잠을 안 재워줬어요. 계속 불러서 얼차례를 시키거나 청소를 시켰어요.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 1달 넘게요. 김태호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다. 신체적 폭력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이민석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기도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주로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요. 김태호는 메모를 적으며 들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한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박상현 상병이요. 이전에도 신고한 병사가 있었는데 더 심하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김태호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강 확립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다. 김태호는 박상현 상병을 불러들였다. 24세의 상병은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박상현 상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이등병과 어떤 관계입니까? 후임이죠. 최근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상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라고 할 건 없었어요. 그냥 군기 좀 잡아준 거죠? 군기를 잡아줬다고? 네,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해요. 좀 단련시켜줘야죠. 김태호는 박상현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련시켰습니까? 얼차려도 주고 청소도 시키고. 뭐 그런 거죠? 밤에 잠을 안 재운 것도 단련입니까? 박상현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요. 매일 밤 1달 넘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뭡니까? 박상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할 수 있어서 했을 뿐이었다. 신체적 폭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체적 폭력이라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이민석 이등병 얼굴의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넘어진 거 아니에요? 김태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현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서준 기자가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다. 군부대 집단 폭력 의혹, 피해자 가족 SNS로 폭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급증했다. 현우의 SNS 글과 연결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언론사들도 즉시 반응했다. 두 번째 기사가 나왔다. 신병 집단 폭행 실태 충격, 관련자 전원 조사. 세 번째 기사가 이어졌다. 군 지휘관 직무유기 의혹까지 징계 불가피.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샵사인 군대폭력 근절, 샵사인 민석이를 지켜주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됐다.
현우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올린 하나의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스마트폰이 계속 울렸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다. 하나하나 응답하기 힘들 정도였다. 현우는 선별적으로 응답했다.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사실에 충실한 매체들을 선택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강수정이 현우의 SNS 글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 가족 연대라는 단체의 대표였다. 강수정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남동생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경험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다. 현우에게 직접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가족 연대 강수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 말씀이시죠? 법적 지원이나 언론 대응,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연대 같은 것들이요. 현우는 관심이 생겼다.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큰 상대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요. 다른 분들도 함께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강수정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감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영준 중령은 상급 부대로부터 연달아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언론에까지 나갔잖아.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3개월 동안 뭘 한 거야? 이영준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 기자회견을 제가... 아니야. 사단장님이 직접 하실 거야. 이영준은 절망감을 느꼈다. 사단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한편 부대 내부에서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민석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김태영 이등병이 중대장에게 찾아왔다. 중대장님, 저도 신고할 게 있습니다. 무슨 신고? 저도 박상현 상병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김동욱 중대장은 당황했다. 이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비슷한 일이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재워주고 때리고. 김동욱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제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았다. 지아는 국방부 감찰실장 김태호와 통화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때? 심각해. 이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 몇 명이나? 일단 확인된 건 3명이야. 더 있을 수도 있고. 지안의 표정이 더욱 굳었다.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해자들은? 박상현을 포함해서 5명 정도? 전부 고참들이야. 지휘관들은 뭘 했어? 알고도 방치했어. 심지어 은폐하려고 했고. 지아는 분노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문제였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 거야? 사단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야. 내용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가 될 것 같아. 지아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태호야,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해. 무슨 의미야? 신고 체계부터 처벌 기준까지 모든 걸 다시 만들어야 해. 김태호는 지안의 의지를 느꼈다. 단순히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알겠어?
최대한 노력해 볼게. 지아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장관실이었다. 장관님, 지안입니다. 아, 장군님. 어떤 일이시죠?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영 내 집단 폭력 사건입니다. 제 조카가 피해자입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김철수 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감찰 중간 보고서였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여러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휘관의 방조. 이런 일이 내 부대에서 벌어졌단 말인가? 참모장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관리 감독이 부족했습니다. 관리 감독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간성의 문제야. 김철수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원고는 사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철수는 원고를 읽어봤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진부한 사과문 같았다. 다시 써.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쓸게. 김철수는 펜을 들고 백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문을. 현우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다. 내일 시민단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기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해봤다.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이 2,000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공유수도 1만 개가 넘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봤다. 대부분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다.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되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현우는 생각했다. 여전히 이런 인식이 있구나. 그래서 더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은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저희 아들도 군대에서 힘들어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끝까지 싸우세요.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현우는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숙소로 가면서 현우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다. 다음 날 사단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20여 명의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김철수 사단장이 단상에 올랐다.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첫 마디부터 고개를 숙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다. 우리 부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명확한 인정이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휘관으로서 막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날아왔다. 신병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3명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원 군사법정에 회부하겠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지휘관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해당 지휘관은 즉시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현우는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강수정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만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수정입니다. 이현우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실에는 5명의 활동가가 모여 있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죠. 강수정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해요. 법적 대응, 언론 활동, 시민 캠페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피해자 법적 지원.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시스템 개선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해요. 현우는 감동했다. 이들은 단순히 이번 사건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많아요. 일단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시고. 온라인 캠페인이요? 네, 해시태그 운동이나 서명 운동 같은 거요. 강수정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서준 기자가 2번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민석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고 가해 방식도 더 심각했다. 서준은 추가 취재를 위해 피해자 가족들을 접촉했다. 김태영 이등병의 어머니 박미경 씨였다. 안녕하세요. 신문 서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박미경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사 써주세요. 우리 아이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비슷한 일이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재워주고 폭력을 썼고.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아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민석 군 사건이 나오고 나서야 털어놨거든요. 서준은 충분한 내용을 확보했다. 이것은 확실히 2번째 기사감이었다. 서준의 2번째 기사가 나갔다. 5군 집단 폭력, 피해자 추가 확인. 조직적 괴롭힘 정황. 기사가 나가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 병사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다. 저희 아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작년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박상현이라는 병사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준은 놀랐다. 박상현의 괴롭힘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신고해봤어요. 하지만 묻혔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준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 3번째 기사가 나갔다. 군단 폭력 1년 이상 지속. 신고에도 묻혀. 이 기사를 계기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샵사인 나도 피해자였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감찰이 계속되면서 박상현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1년 넘게 신병들을 괴롭혀온 상습 가해자였다. 김태호 대령이 다시 박상현을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했다. 박상현 상병,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태영 이등병, 이민석 이등병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박상현의 표정이 변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번 연도 병사들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박상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신병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뭡니까?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재미있어서. 이것이 박상현의 진짜 동기였다. 김태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같은 날 저녁, 이영준 중령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25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아내 김영이 물었다. 정말 몰랐어. 무슨 말이야? 그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는 거 정말 몰랐냐고? 이영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알았어. 알았으면서 왜 막지 않았어? 귀찮았어.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김영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늘 있는 일이라고? 아이들이 막대하고 괴롭힘 당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야? 이영준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무책임함을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도 군대에서 그런 일 겪었어. 그때는 그냥 참고 견디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참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영준은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나? 여보, 나는 정말로 심각한 줄 몰랐어. 정말로. 만약 알았다면 막았을 거야? 김영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다. 그게 더 문제야? 지휘관이면서 그런 것도 파악 못하다니. 이영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났다. 박상현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다. 피고인 박상현,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박상현은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박상현의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상현은 법정에 앉아있는 이민석을 바라봤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더 이상 떨지 않고 있었다. 민석아, 아니 이민석 이등병.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민석은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주동자 박상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석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고 있었다. 상담사와의 대화. 요즘 기분이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악몽도 줄어들었고. 좋은 징조네요. 뭔가 도움이 된 일이 있었나요? 재판에서 그 사람이 사과하는 걸 보고 좀 후련했어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사는 민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대학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어떤 공부를?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왜 심리학이에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상담사는 감동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려 한다는 것에. 현우는 이제 시민운동가가 됐다. 강수정과 함께 군대폭력 추방 시민연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기자가 물었다. 피해자 가족 상담과 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법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현우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됐다. 지아는 국방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먼저 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휘관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인권 교육과 상담 기법을 포함해서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안의 개혁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군대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났다. 민석은 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이 됐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물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요. 특히 군 관련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힘들지 않나요? 가끔은 힘들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석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 고통을 이겨낸 자신이 현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힘에 대한 강연이었다.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연대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지아는 국방부 차관이 됐다. 군 개혁을 위한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었고 처리도 빨라졌어요. 아직 부족한 점은?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5년이 지났다. 민석은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사가 됐다. 군 관련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첫 내담자와의 상담, 안녕하세요. 이민석 상담사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민석은 내담자의 눈을 보았다. 5년 전 자신과 같은 눈빛이었다.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요. 괜찮을까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나아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담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지금의 저를 보세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민석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 현우는 시민사회에서 인정받는 활동가가 됐다. 여러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에 져서 한 줄의 힘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아는 국방부 장관이 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녀가 추진한 군 개혁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줄의 SNS 글이 개인을 바꿨고, 제도를 바꿨고, 사회를 바꿨다. 민석은 상담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현우는 시민운동가가 되어 약자의 편에 서고 있다. 지아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변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힘,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 연대하는 것의 의미를 배웠다. 그날 면회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구조받고 있다. 새로운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면회 갔다 온 날, 군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이 세워졌다.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의로운 것이 자리 잡았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민석과 현우와 지안이 만들어낸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고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침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살아야 하니.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이 팔렸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가 아니었니? 나는 그냥 내 돈 쓴 거야. 진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뭘 더 바라겠니? 그동안 고마웠다, 민지야. 어머니, 어머니. 엄마, 할머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연아, 잠깐만. 엄마, 얼굴이 이상해.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전화 한 통이 민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었고 명의는 분명 민지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고객님, 정말 모르셨어요. 어제 매매 계약이 완료됐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집주인인데 어떻게 제 허락 없이 팔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는 시어머니분 도장이 찍혀 있고요. 위임장도 있던데요. 위임장.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그럼 혹시 사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신고하셔야겠어요. 신고를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신 거야? 아침에 있었는데. 수연아, 할머니가 잠깐 여행을 가셨어. 여행. 갑자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 할머니 방 문이 잠겨 있던데. 그리고 옷장이 비어 있어? 뭐라고? 민지는 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옷장은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지는 남편 준호와 성격 차이로 법정에서 갈라섰습니다. 집은 민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민지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들 데리고 따로 나갈게요. 뭐? 왜? 집 넓은데 같이 살지? 어머니와 계속 함께 살기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어색하긴. 손주들 키우는데 할머니가 있어야지. 나도 외로운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민지야, 너도 직장 다니는데 애들 돌봐줄 사람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 집 살 때 우리 돈도 들어갔잖니. 명의만 내 거지?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민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한 1년만 더 같이 살아보죠. 고맙다, 민지야. 손주들이랑 떨어져 살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웠어. 진짜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 좋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그때만 해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은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 이게 언제 받은 거지? 6개월 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빚 독촉장들이 나왔습니다. 카드 연체, 개인 대출. 어머니가 빚이 있으셨다고? 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집을 판 이유가? 또 다른 편지 봉투에서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너와 아이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됐구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어. 아직 초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집을 팔아서 내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놨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거야. 엄마, 뭐 보고 있어? 그리고 왜 울어? 아니야. 수연아,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 그거 할머니가 쓴 편지야? 응. 할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편지야. 민지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민지야, 집안일 좀 제대로 해. 손주들이 보고 있잖아.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녀도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챙겨야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네. 나도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 그래도 손주들과 헤어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사 가야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럼 빨리 나와. 뭘 망설여? 그런데 집이 4명이잖아. 어머니를 내가 내보낼 수도 없고. 그게 문제네. 법적으론 내 집인데 정서적으론 시어머니 집이고.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무서워. 무서워. 뭔가 계산적이신 것 같아. 집 명의를 내 걸로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책임으로 돌릴 생각이신 것 같고. 설마 그럴까?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민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할머니가 여행 간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거짓말. 할머니가 여행 갈 때 이렇게 모든 짐을 다 가져가? 그리고 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 급한 일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할머니가 우리를 버린 거잖아.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할머니가 우리 집 팔고 도망간 거야? 진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진실을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등학생인 수연이도 상황을 대충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야? 수연아.
나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내 방도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나도 이사 가기 싫어. 아이들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빠는 뭐라고 해? 아빠한테 도움 요청해봤어? 아빠도 어려운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 할머니는 아빠 엄마잖아.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정말.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명의는 의뢰인 것이지만 실제 매매 계약서에는 시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하기 어려워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집에서 함께 거주했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관리비는 제가 냈어요. 하지만 가끔 어머니가 대신 내주실 때도 있었고요. 그럼 더 복잡해지겠네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럼 제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죠. 사기나 문서 위조 혐의로요. 민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이 아니에요. 이혼했다고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처럼 지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분 소재부터 파악해야겠네요. 혹시 연락되는 친척분 있으세요? 글쎄요. 시댁 식구들은 거의 연락을 안 해서. 민지는 막막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관계가 애매했고 가족으로 인정받기에는 이미 법적으로 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집 매매 대금이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네요. 얼마나 돼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일부는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다른 계좌는 누구예요? 같은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들입니다. 아마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네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얼마나 돼요?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2억 원을 현금으로? 70대 노인이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인출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 주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 저기 사는 민지 씨 있잖아. 응, 이혼한 여자. 맞아. 집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대. 정말. 왜? 글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야. 그래서 집도 팔고 나가신 거구나. 그런데 그 집 며느리 명의라면서. 헐, 그럼 어머님이 며느리 허락 없이 판 거야? 그런 것 같은데? 복잡한 일이네. 민지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잘 계세요? 네, 그냥 여행 중이세요. 여행이 좀 길죠?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친척 집에 계셔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사차가 와서 짐을 빼더라고요. 아, 그건. 혹시 민지 씨 다른 데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민지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런 일이. 그럼 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친구 집에 임시로 있어? 아이들이랑. 임시로는 안 되지. 당장 집을 구해야 할 텐데. 전세금이 문제야. 갑자기 목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좀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해? 엄마, 미안해.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니.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도 모르겠어. 빚이 있으셨나 봐, 빚. 어머니 방에서 독촉장들을 발견했어. 그리고 치매 진단서도. 아이고야. 그럼 사돈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민지야, 너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치매의 빚까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하지만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셨으면. 상의하면 뭐 해결책이 있었겠니?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너희한테 짐이 될까 봐 혼자 결정하신 거 아닐까? 친정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전남편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야, 어머니 일 들었어. 들었어. 누가 말했어? 형한테서. 형도 어머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럼 너도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몰라? 나도 찾고 있어? 찾고 있다고? 정말. 당연하지. 내 어머니인데? 하지만 곧 준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너 이번 일로 손해본 거 있지? 집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손해봤지? 그거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라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다 끝났잖아. 그 집은 법적으로 내 거였으니까 내 책임이야? 얘야, 준호야. 너희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야? 어머니라고 하지 마. 이미 남이잖아.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아?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법적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그럼 너는 어머니 빚도 모른다는 거야? 빚. 무슨 빚? 카드 빚이랑 개인 대출 엄청 많더라. 진짜. 나는 몰랐는데. 몰랐다고. 아들이 어떻게 몰라?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민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내 살기 바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야. 70살이 넘은 분이 치매까지 있으시는데. 치매. 어머니가 치매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민지 가족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 방이 좀 작지? 괜찮아, 엄마. 그런데 언제까지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할게. 엄마, 우리 학교는 안 옮겨도 되지? 그래. 같은 동네에서 집을 구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2억 5천. 그렇게 많이요. 실제로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좀 더 저렴한 곳은 없나요? 아니면 좀 더 외곽으로 나가시든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 근처에 있어야 해요. 그럼 월세로 하시는 건 어때요? 월세로 하면 얼마나 나와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월세 80만 원. 제 월급으로는 좀 부담스럽네요. 민지는 경제적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억은 도와줄게. 엄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지. 대출 이자가 부담될 텐데. 어쩔 수 없어. 일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지. 결국 민지는 친정의 도움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겠어? 또. 엄마, 왜? 집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좀 아껴 살아야 해, 진우야. 용돈도 줄어들어. 미안해. 당분간은. 괜찮아, 엄마. 우리가 참을게. 아이들의 이해심에 민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민지는 시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부엌 찬장 뒤에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였습니다. 수연이와 진우에게. 할머니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미안해. 할머니는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맛을 잊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요.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너희들 생일이야. 51만 6203.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놓는 거야. 엄마, 그게 뭐야?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남긴 편지야. 진짜. 읽어봐도 돼? 응. 아이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셨네.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알겠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거야?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셨을 거야. 민지는 편지에 적힌 통장 정보를 가지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계좌 맞네요. 잔액이 1억 2천만 원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요? 네, 최근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후로는 거래가 없네요. 그럼 이 돈은? 하지만 계좌 명의자가 아니시면 거래하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자의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혼해서 가족이 아닌데? 그럼 좀 어렵겠네요. 민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시고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보세요. 재산관리인?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아이들을 위한 용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수사 과정에서 이웃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분이 떠나기 전에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셨다고 하네요. 인사를요? 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그리고 좀 이상한 말씀도 하셨대요. 이상한 말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나쁜 할머니가 됐다고 하셨다네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민지 씨, 어머님이 며칠 전에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래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인사하시더라고. 좀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민지 씨 잘 부탁한다고 하시던데요. 저를요. 내가 혼자 아이들 키우기 힘들 텐데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가셨어요. 선물요? 네, 이거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웃이 꺼낸 것은 시어머니의 금반지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끼시던 반지인데 저희도 받기가 좀 그래서 사용했는데 꼭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민지는 시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행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시어머니분이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터미널요? 어느 터미널이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행적은 파악이 안 되네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신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노선이 있어서. 한편 시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도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의료원이네요. 의료원요? 네, 지방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전화였던 것 같네요. 이 번호 관련. 그럼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분이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 계세요. 정말요? 어떤 상태신가요? 치매 진행으로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이 가족분들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며칠 동안 손주들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셨대. 빨리 가보자.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애는 누구야? 할머니, 저예요. 수연이. 누구? 할머니, 진우예요. 저 진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어머니, 저예요. 민지. 당신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어서. 그럼 언제는 저희를 알아보실 수 있나요? 간혹 그런 때가 있기는 해요.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의 정신이 좀 더 맑아 보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왔구나. 어머니, 저예요. 미안해, 민지야. 어머니가 너무 나쁜 짓을 했지? 어머니. 빚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고 나니까 무서워졌어. 어머니,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너희한테 짐이 될까 봐에 특히 아이들한테. 할머니, 우리는 괜찮았는데요. 수연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셨어야죠.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어머니, 빚이 얼마나 됐길래? 5천만 원 카드 빚이랑 대출이랑. 5천만 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롭고 심심해서 이것저것 사고. 그리고 아픈 것도 숨기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시어머니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빚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빚의 절반은 너희들 때문이었어. 저희들 때문이요? 수연이 학원비, 진우 과외비. 몰래 도와준 거야? 할머니가 저의 학원비를 내주셨어요. 너희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내가 해주고 싶었어. 어머니, 그런 말씀 왜 안 하셨어요? 말하면 받지 않을 거잖아. 이혼한 며느리한테 신세 지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준호 빚이야. 준호 빚이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줬어. 준호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너희 이혼하고 나서 아들이 많이 방황했어. 그럼 준호는 알고 있는 거네요. 어머니 빚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시어머니의 빚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민지는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야? 왜? 어머니 만났어. 당장 와, 어머니를 어디서? 요양병원에 계셔. 치매로. 치매. 그리고 내 빚 이야기도 다 들었어. 내 빚. 어머니가 내가 푸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 그게 2천만 원. 그게 다야? 아니야. 그거 말고도. 그럼 어머니 빚이. 당장 와 아니면 내가 찾아갈게. 1시간 후,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준호야, 내가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아들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어머니, 제가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제 돈이 필요 없어. 준호야, 너 어머니가 치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건 대답해. 의심은 했어. 그런데 확진은 몰랐어. 의심했으면 병원에 모셔갔어야지.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
변명 그만해. 시어머니 앞에서 민지와 준호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들 왜 이혼했니? 어머니, 저희는 아이들도 있는데 가족이 뭔지 모르니? 어머니, 이미 이혼했어요. 이혼하면 가족이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어머니는 당연히 가족이죠. 그럼 민지도 가족이야. 내 며느리고. 어머니, 법적으로는? 법이 뭐야? 마음이 먼저지? 시어머니의 말에 민지와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진호야. 네, 할머니. 너희들이 제일 중요해.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도 너희들은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 가족이야. 민지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 서로 이해하자. 그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민지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아,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갈까? 좋아요. 할머니께 김치찌개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준호도 어머니를 자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 내가 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관심을 못 가져서. 이제라도 자주 와주면 된다. 민지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 걱정 마세요. 미안해, 민지야.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 통장의 돈은 법원 절차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비와 시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준호도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빚은 제가 갚을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책임이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나도 도울게. 고마워, 민지야. 어머니를 위해서니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엄마, 나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 갑자기 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네. 나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요리.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 둘 다 좋은 꿈이네. 아이들은 할머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 그래.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잖아요.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들아, 희생보다는 소통이 더 중요해. 소통이요.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1년이 지난 후,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다. 너희들 관심 덕분에. 할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수연이가. 할머니,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와, 맛있겠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진행되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주 올게요. 고맙다, 준호야. 저희도 주말마다 올게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신이 막을 때 민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죽으면? 어머니,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요. 어머니가 죽으면 재산은 준호가 가지겠지만 내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당연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쁜 시어머니로만 기억하지 말고.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도 기억해줘.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혼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딸 같아. 어머니. 고마워, 민지야. 끝까지 가족으로 있어줘서. 민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민지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건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구나. 그래, 맞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어머니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야.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래도 소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말해. 힘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좋은 교훈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 없는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 이름 없는 관계? 이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족인 애매한 관계 말이야.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더 조심스럽고 배려해야 하는 것 같아. 2년이 지난 현재, 민지 가족은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뵈러 갈까요? 그래, 가자. 저는 할머니께 드릴 반찬을 준비했어요. 우리 진우 실력이 늘었네. 요양원에서의 만남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 할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진우야. 어머니, 오늘은 저희를 알아보시네요. 당연히 알아보지. 내 가족인데.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변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뭐가?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어머니 빚도 다 갚았어. 정말. 응,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 다행이다. 참,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도 더 보태줄게.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야? 준호는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어요. 저도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이제 됐어. 우리는 가족이야. 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행복하구나. 하지만 그것이 시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한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고생 안 하셨나요? 마지막에 가족들 이야기를 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잠드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이웃들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야, 너희 시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구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마지막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봉투에는 내가 죽은 후에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먼저 가서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 민지야,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비록 중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수연이와 진우에게.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할머니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줘. 그리고 할머니를 가끔 생각해줘, 준호에게. 아들아,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민지와 아이들을 잘 챙겨줘. 마지막으로 우리 집 명예 문제로 힘들었던 일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가족이라면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 법적인 것만 생각했구나. 앞으로는 너희 인생은 서로 마음을 더 많이 나누며 살아줘.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지 가족은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다 같이 모이자. 그러자.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김치찌개도 끓여서.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이야. 첫 번째 기일, 가족들은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당연히 보고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엄마,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그리워요. 우리 모두 그립지만 할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민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정리된 것 같네. 많이 배웠어. 뭘? 가족의 진짜 의미,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 그런 면에서 처음에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맞아. 어머니도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 그러게. 그리고 나도 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결국 소통 부족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어. 민지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항상 강조합니다. 수연아, 진우야,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이야기해. 네, 엄마.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요리 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우리 진우도 꿈을 찾았구나.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너희들한테 이어지고 있구나. 아이들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 나도. 네. 엄마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글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어때요? 어떤 상황?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분들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 엄마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제안에 민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지는 결국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 좋은 결정이야.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특히 복잡한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너만큼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몇 년 후, 민지는 가족 상담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와 사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서로 마음을 모르겠어요. 혹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어려워서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 소통이 답이더라고요.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언제? 내년 봄이요. 누나, 축하해.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결혼식 때 할머니 사진도 모시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진우도 요리사가 되어 자신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 식당 이름을 할머니의 맛으로 하려고요.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준호도 이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정말로. 뭐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이지, 뭐.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아,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사랑이요. 할머니의 사랑.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용서. 맞아.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라는 거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도요. 그래.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정말로 시어머니의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민지가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만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이혼한 며느리라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하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네, 아이들도 할머니와 멀어지고. 혹시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무서워서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로우실 거예요. 아들이 이혼해서. 그런가요? 네,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우셨어요. 그럼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건가요? 누가 먼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민지가 상담을 통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응, 얘네가. 예전에는 좀 차갑고 계산적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해졌어. 시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가 뭔지 배웠어. 용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나중에 어머니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까 용서할 수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거구나. 맞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 무슨 뜻이야? 원망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용서하면 그 아픔에서 해방돼.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상담할 때도 항상 용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현재 민지의 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하네. 엄마, 바쁘시지만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행복해. 뭐가 가장 행복하세요? 다른 가족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해. 민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지는 시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 당연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손주 결혼식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엄마, 할머니는 하늘에서 제 결혼식을 보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예요. 민지가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대화해야 해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해와 배려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랑과 용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세요. 시어머니와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복잡한 가족 관계, 서로 다른 기대와 오해들,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아픔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법적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팔고 떠났지만 결국 가족에 대한 사랑만은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이제야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지 가족의 이야기는 그런 상처가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름 없는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진심을 전해보면 어떨까요?